1번부터 볼게요. 논제 요거부터 보면 맨날 똑같죠, 그죠? 1번 가에서 주제 나타내는 단어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0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답안 구성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 맨 처음에 주제어 물어봤으니까 주제 단어가 무엇인지 하나 먼저 단어 제시해줘야 돼요. 두 갈씩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 해줘야 돼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제시문을 요약해 주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이 가제시문이 문학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문학제시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학제시문의 결론, 그러니까 주제어를 사용해서 그 문학제시문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어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제시문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이제 제시문의 줄거리, 중요한 핵심 논지를 요약해주는 방식으로 서술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얘 한 문장, 얘 한 문장. 작성해주고 나머지 분량을 약 100자 정도 가량 제시문 줄거리를 요약해주는데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항상 이 구성대로 여러분들 작성해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우리 2번이나 해봤으니까. 얘들아, 맨 마지막 끝에 앉은 애들이 이거 글씨 보이니? 잘 보여? 자, 가제시문부터 독해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제시문 독해하면서 주제어를 찾아야 돼요. 그죠? 주제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제어를 찾아야 된다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처음에 읽을 때는 주제어 찾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상한 단어에 하나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눈앞에 그 단어밖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어 찾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처음에는 가볍게 핵심 논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 그 전체의 핵심 논지를 고려를 하면서 이제 중심 단어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 제시문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백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딱 첫 문장 보고 아 여백이네 이랬거든? 이러고 틀리는 거야. 그지? 여백이 상상력을 자극한대요. 그러면서 동영하는 여백을 두는데 여러분들 제시문에 그림이 있었을 거야. 오른쪽 그림에서 여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목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림에는 여인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백에 미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여백을 보면서 뭘 보고 있는 걸까? 나무를 보고 있는 걸까? 봄맞이 나온 나비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여러분들 뭘 하게 돼요? 여백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백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까지 쭉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접속어가 나오죠. 반면 이런 접속어가 나와요. 역점 역하라는 접속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시문이 크게 보면 여기가 파트 1, 그 다음에 여기가 파트 2 이렇게 나눠집니다. 반면을 중심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 방식은 뭐였어요? 여백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 나오네. 그치? 얘들아 주제가 뭐야? 사실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두 부분에서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가 발휘하는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어는 나왔지만 다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제시문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다른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예를 들면 화가의 의도. 화가는 왜 저런 식으로 그랬지? 왜 여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지? 이거는 화가의 의도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매와 바짓단을 걷어붙인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림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작가의 의도나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처럼 하면서 제시문 맨 마지막에 두 논의를 종합을 해줍니다. 그죠? 뭐라고 종합해줘요? 여백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에 그려진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의미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논의를 종합해 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제시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내 생각에는 상상력이라는 주제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제시문의 구조가 반면이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맨 마지막에 두 논의를 종합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제시문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논술 시험을 위해서라도.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주제어는 상상력. 제시문 결론은 뭐예요? 제시문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이 제시문 무슨 얘기하는 제시문이에요? 그림을 해석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제시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여백을 통해서 상상하는 방식.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뭐였어? 화가의 의도나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 그림에 대한 의미를 상상하는 방식. 그쵸? 이 두 가지 방식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제시문을 요약하고 주제어를 밝히고 요약을 할 때도 처음에 단어부터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글의 주제어는 상상력이다. 요거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제시문의 줄거리 스토리를 그냥 쭉 베껴가는 식으로 요약하지 말고 이 제시문의 결론이 한마디로 무엇인지를 꼭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가제시문이 문학제시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약간 설명문 같은 제시문이었는데 단국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가제시문이 문학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반드시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데 우리 지난주나 지지난주처럼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각 단락별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요약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오늘은 한 단락짜리 글이었어요. 그죠? 한 단락짜리 글이지만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 단락을 구분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반면이라고 하는 접속어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 단락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백을 통한 상상력 그리고 화가의 의도나 표현 방식을 통한 상상력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제시문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답안으로 옮겨봅니다. 200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답안으로 옮기는데 뭐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써야 될 것만 딱 쓰면 됩니다. 처음에 핵심 단어부터 제시해줘야 되겠죠? 가요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상상력이다.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제시문의 핵심 결론을 상상력이라는 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가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저 결론 한 문장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문의 스토리가 뭐였는지를 요약해 주는데 여기서는 우리 내용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 그쵸? 어디 갔어? 여백을 보면서도 상상할 수 있고 또한 화가의 의도나 표현 방식 등을 통해서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분석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괜찮아? 자, 1-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2번도 논제 요구 분석부터 해볼 건데 똑같습니다. 그죠? 지난주, 지지난주와 계속 똑같아요.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상상력이죠. 그죠? 이거 상상력. 자, 얘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다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1-2번 풀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그죠?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해서 나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다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해서 다를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의 핵심 내용과 나의 핵심 논지의 관계가 잘 밝혀지도록 연결해 주면 좋고요. 연결 문장을 서술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제시문을 설명하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결국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요약하라는 얘기인데 요거 요약할 때 마찬가지로 가에서 찾은 단어 혹은 가의 핵심 논지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제시문의 내용이. 또 앞에서 우리 나제시문 요약했잖아, 그지? 나랑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대립관계인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 가제시문의 논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유사한 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반대되는, 대립되는 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많이 나오는 게 1-2번에서. 뭐지? 자, 그 다음에 답안 구성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얘는 400자짜리 글이에요. 얘도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만 딱 쓰면 거의 끝납니다. 첫 번째 부분,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라고 했는데, 자, 첫 문장에서 나를 요약할 때 항상 우리 결론 두 갈씩이라고 했어요. 자, 논술에서는 항상 제시문의 핵심 결론, 그러니까 제시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결론을 두 갈씩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를 두 갈씩으로 써줄 때 가에 나타난 단어와 연결시켜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제시문의 결론을 내려준다던가, 이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제시문의 내용과 대비해서 봤을 때 나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결론을 두 갈씩으로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핵심 논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다를 설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다제시문을 설명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두 갈씩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논지 요구 앞부분, 즉 가제시문 그리고 나제시문 논지와 다제시문 논지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서로 대비되는 관계인지 뭐 유사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연결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심 논지 간결하게 요약해주면 되고요. 또 여기 선생님이 지금 써놨지만 단국대 1-1번, 1-2번에서는 문학제시문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제시문, 사례제시문이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그 사례 혹은 그 문학제시문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뭔지, 메시지가 뭔지 결론을 꼭 일반화시켜서 서술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례제시문, 문학제시문 그냥 스토리를 쭉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400자니까 분량 배분은 200자, 200자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200자면은 아까 우리 1-1번이 200자잖아, 그죠? 200자면은 거의 문장 개수로 따지면 3, 4문장? 많아야 5문장이에요. 3, 4문장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군더더기 없이 정말 딱 나제시문의 결론을 가와 연결시켜서 한 문장 써주고 나머지 분량 100자에서 150자를 나제시문 나머지 핵심 논지 요약 설명하는 데 써주고, 그쵸? 여기서도 첫 문장 다 제시문의 결론이 가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잘 밝혀지도록 결론 문장 써주고 남은 분량 요약해주고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제시문을 같이 볼게요. 진주는, 자, 인물이 한 명 나오네. 진주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진짜 들어간 거겠어, 얘들아? 뭔가 얘 지금 뭘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겠지, 그지? 그죠?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초가집 동그란 참 안도 들여다보고 뭐 황량한 겨울 땅을 걸어보기도 하고 블라블라 하면서 마음에 새기듯이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이거 가제시문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윤기. 선생님 여기까지만 딱 읽고 윤기랑 진주랑 썸 타는 건가 생각했는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큰일 날 생각이었더라고. 자, 윤기가 뭐라고 하냐면 진주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야, 너 그림 참 좋아하는구나 뭐 블라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주는 예술을 마음으로 느낄 줄 아나 보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쑥스러워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별 내용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윤기가 재수없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죠? 자, 사실 세안도에 대단한 점이 또 있는데 이 그림에는 수학이 숨겨져 있어. 그리고 윤기가 수학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누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랄까봐 감동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손한 친구죠. 저 같으면 그냥 갑니다. 네, 그래요? 이러고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걸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 구도를 계산한 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그림과 글의 위치를 맞췄고 뭐 글의 위치를 그림과 낙관에 맞췄고 진짜 중요한 건 뭐래요? 발문 오른쪽의 낙관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가로가 70cm, 발문의 가로는 35cm야. 변태 같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수학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진주가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들어주고 있어요. 비율이 1대2가 되네요? 이러고 감탄을 합니다. 맞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 108.3cm를 정확하게 나누는 위치에 있어. 굉장히 변태적이에요. 그런데 진주가 놀란 표정으로 또 반응을 해줍니다. 그쵸? 와, 그렇구나. 여태 몰랐어요. 윤기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소나무는 정확하게 그림의 한가운데 있어. 자, 보시면 아까 우리 진주 맞냐? 진주는 그림 속에 들어가 보는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윤기는 지금 굉장히 수학적인 구도와 계산,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틀리기 아주 좋게 나온 함정에 해당하는 게 윤기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윤기가 중략 다음에 선생님 이 얘기 항상 했었죠. 여러분 제시문 독해 분석할 때 중략 나오면 중략 직후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죠? 중략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략은 쓸데없으니까 중략하는 거야. 중략이 끝나고 다시 제시문이 시작되는 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략 다음에 얘 뭐라고 해? 세안도의 아름다움이 수학적인 구도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수학적인 어떤 구도를 따지고 계산을 따지는 건 맞는데 그걸 통해서 얘는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진주가 맞장구를 쳐주면서 제시문이 끝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제시문이 가에 찾은 단어, 상상력이란 단어와 연결시켜서 가제시문을 요약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틀리거든. 진주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는데 윤기는 상상을 하지 않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윤기가 단순히 그림을 객관적 수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느껴요?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윤기도 수학적인 방식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봐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세안도 자체에 막 여기까지가 뭐 100 몇 센치고 여기부터 몇 센치고 이게 딱 중앙에 있는 거고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수학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분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가지심은 상상력이에요. 나의 주인공들도 결론이죠. 나지시문의 결론 일반화 시켜보면 나의 주인공들도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가의 사례제시문 역할을 가의 사례제시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제시문이. 그죠? 실제로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는 사례가 나타난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근데 진주는 그림의 실제 배경을 상상해 보면서 감정이입하는 방식. 자기가 직접 그림에 들어가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방식이고, 윤기는 어때요? 윤기는 수학적인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구도나 배치를 수학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답안 서술할 때 이 앞부분 200자 써야 되잖아. 나제시문 요약하는 거, 그지? 가를 바탕으로 나제시문 요약하는 거 200자 써야 되니까 써야 될 거 그냥 딱딱 정해지는 겁니다. 나의 주인공들도 가에서 말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어. 그림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의 관계를 밝혀주면서 결론 문장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주는 어떻게 감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윤기는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림을 감상하는지 딱딱 써주면 끝나죠. 200자.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다제시문을 봅시다. 자, 다제시문 주인공 누구예요? 주동인물? 토머스 그라인드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현실적인 인간. 현실적인 인간이라는 것도 근데 사실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과 계산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실. 사실이 영어로 뭐야, 얘들아? 팩트잖아, 그지? 우리가 팩트라고 했을 때, 야, 이건 팩트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객관적. 그쵸? 그리고 계산의 인간이래요, 계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 계산하려면 다 뭘로 만들어야 돼? 대상을 숫자로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숫자로 만들어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치화 내지는 계량화가 가능해야 돼. 자, 이 주인공은 현실적인 인간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실, 즉 객관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산,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2 더하기 2은 4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인간이며, 넷 이외의 다른 숫자를 생각하도록 설득될 수 없는 인간이래요. 다시 말하면 2 더하기 2이 4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를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인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는 항상 뭘 갖고 다녀요? 자와 저울을 갖고 다녀요. 얘들아, 자랑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잴 때. 그지? 좀 더 무식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계량화 시킬 때, 그쵸? 대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숫자로 잴 때 만드는 거잖아. 사용하는 거잖아. 그쵸? 구구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성의 어떤 쪼가리라도 무게를 달고 수치를 재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뭐도 인간성마저도 무게를 달고 치수를 재고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대. 인간성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킬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그것은 숫자의 문제이고 산술의 문제야
인간성이라는 것도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딴 애들은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도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러한 자기의 성향을 언제든지 발휘할 준비가 된 인간이야 라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앞부분, 이 주인공, 주동인물이 어떤 유형,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략이 나오죠. 중략 다음에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어떤 수업 시간인가 봐요. 그죠? 자, 네 아빠는 수의사인데 말 치료하는 사람이야. 말에 대해 정의해봐 라고 하니까 여학생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어쩌라는 거야. 근데 남학생 빚져, 네가 한번 해보거라 하니까 얘 뭐라고 얘기해요? 네발짐승, 초식동물, 이빨은 40개, 어금니 24개, 송곳니 4개. 얘는 왜 이런 걸 외우고 있는 걸까? 앞니 12개, 봄에 뭐 털갈이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야, 이제 너 말이 어떤 동물인지 알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 앞부분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이 됐으면 여기는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어떤 이 주인공의 방식, 사실과 계산을 통해서 모든 걸 정의한다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례를 보여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죠?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 객관적인,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숫자, 다리는 몇 개고, 이빨은 몇 개고, 어금니는 몇 개고, 송곳니는 몇 개고, 막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럼 다제시문도 결국 정리를 해보면, 다제시문도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다제시문의 핵심 주제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다제시문은 앞에 나왔던 가나 제시문과는 반대로 상상력이 결여된 어떤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는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다제시문은 상상력이 결여된 채, 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계량화한다, 숫자로 만든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인물이야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자. 그러면 이거 답안으로 옮겨 써보면, 자, 1-2번은 항상 이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가 제시문 나왔던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결론 문장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방식이 나에 나타난다 라고 해서 결론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면서 가의 상상력과 어떻게 관계되는지까지 밝혀주면서 결론 문장 써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진주와 윤기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진주는 어떻게 하고 윤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라고 스토리를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제시문 요약할 때도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가나와 다제시문의 결론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잘 드러나도록 다제시문의 결론을 요약을 해줘야 돼요. 이와 달리 토머스 블라블라는 상상력을 버리고 객관적인 요소만을 통해 세계를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세계를 한다는 이상하네, 그치?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딱 두 단어예요. 이와 달리, 상상력을 버리고, 요 표현만 들어가주면 돼요. 근데 요게 안 들어가지면 논제 요구 이행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서 얘는 모든 대상이나 현상을 길이, 무게, 숫자 등으로 환원한다. 인간성조차도 계량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가르침은 수치 등의 객관적 사실만을 언급하며 말을 정의하는 학생의 발표에 잘 나타난다. 그래서 문학제시문을 중요한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 특히
특히 문학 제시문이나 사례 제시문 일반화시켜서 문장을 압축시켜서 서술하는 부분이 어려운 학생들은 예시 답안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베껴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베껴 써보는 거. 그러면서 표현 방식이나 개념어들을 좀 잘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1번?